자, 아까 얘기한 대로요. 시장 분석은 선행 분석이고요. 개발 사업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 있죠. 이게 시장성이 있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것은요.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인구나 가구나 고용이나 소득 있죠. 네, 이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판단하냐면요. 그 지역에 입지 개수를 도입을 해서요. 그 지역에 기반 산업이 있죠. 네, 기반 산업의 성장성 여부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주된 산업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입지 개수를 계산해서 얘가 1보다 크면 이게 그 지역의 무슨 산업이다. 네. 그래서 기반 산업의 성장은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죠. 올해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침체기에 들어가 있지만, 울산이라든가 거제 이런 데 있죠. 거기가 조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사업이에요?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요. 동구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면 서구로 가면은 거기는 그 중공업 산업들이 이렇게 꽉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두 개 산업이 호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그러면 한때 중공업 쪽에서 이게 선박수주 이런 게 호황일 때는 주가도 뭐 상당히 높아지고 고용 창출도 많이 이루어진 거죠. 자동차 산업도 우리나라가 꾸준히 해외로 수출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 창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모여들 거 아니에요. 모여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기 직장이 있고 만약에 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만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중간에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해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필요한 또 교육시설도 필요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상가나 오피스를 지어서 분양하면 당연히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지역에 기반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뭐가 많냐면 부동산 수요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선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 지역경제 분석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전에 울산 그 지역이 전체가 괜찮은 지역은요. 옛날에 왜 우리 뭐 IMF 겪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 그렇게 있어도 그 지역은 그냥 호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고용이 안정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급여도 막 나오고 있다. 뭐 이게 거기 자체가 산업 자체가 특수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개발업자는 충분한 수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부동산을 이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을 다 공급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뭐를 수요 계층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부동산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해요. 그렇죠?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특정한 지역의 그렇죠?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뭐 하고 세분하고 시장을 뭘 한다? 차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연령대가 있으면 20에서 30대가 있고 40에서 50대가 있고 물론 이제 10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이 지역에 만약에 특정한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 더 많은 이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것이고, 그럼 근로자들이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주거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거 공간 중에서 40대, 50대 정도 된 사람들은 가족과 같이 올 가능성이 있고, 20대, 30대 중에서 싱글인 사람들은 홀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홀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뭐 하숙집이나 아니면 원룸이나 뭐 이렇게 해서 특정한 뭐 부분 외에는 특별한 공간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 비해서는 뭔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져봤을 때 이 지역에 주로 있는 게 원룸,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뭐 월세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그럼 얘네들하고는 뭔가 차별화를 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편익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 있죠. 이런 거를 하나씩 여기다 공급을 하면 틀림없이 기존의 부동산들하고는 차별화를 도모하면서도 수요를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시장 분석을.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이제 얘를 공급했을 때 시장성 분석은 전 단계에서 조사된 얘가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있죠. 이거를 조사하는 걸 무슨 분석이란다.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요. 이게 또 시험 지문에 잘 써요. 시장성 분석이.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분석을 하냐면 이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을 해요. 얘가 시장에 공급이 된 이래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무슨 분석한다? 추세 분석한다고 그래요. 추세 분석이라는 거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뭐를? 미래 수요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만큼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도권에 가면 신도시가 있어요. 분당이 있고 일산이 있을 때 양쪽에 그 중대형 주상복합이 각각 예를 들어서 1000채씩 분양이 됐어요. 한 1000채씩. 근데 얘는 분양률이 한 5% 정도가 나왔고요. 얘는 예를 들어서 한 62% 선에 머물렀어요. 그럼 어디가 수요가 많다는 얘기야? 여기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업자는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공급 계획을 세운다고요. 뭐가 많은 지역이니까.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실제로 이쪽으로 나중에 추가로 공급이 더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형 정도에 대한 부동산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82%가 분양이 됐다는 얘기는 살 사람은 다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추가로 들어갔으니 분양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얘네가 분양을 해버려야 되니까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주상복합이 피해를 보죠.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싼데 기존의 주택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거래할 때 약간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무슨 분석을 하는 거예요? 흡수율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에서는 과거 자료를 토대로 무슨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수요. 뭔지 아시겠죠? 요것만 따로 나와요. 요것만. 틀리게 해줄 때 요것만 따로 낸다고요. 답을 유도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그냥 이 지문 자체로 등장하고 시장성 분석은 시장에서의 개발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뭐를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를 무슨 분석이란다?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여기까지만 써주고요. 틀린 거는 주로 여기서 주는 거예요. 얘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데 과거 및 현재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활용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어지는 게 타당성 분석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이 있어요? 요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경제성 분석이에요. 얘를 후행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 있죠. 최종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아무리 수요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도 뭐가 안 되면 안 해요.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뭐를 예측하냐면
투자자를 유치할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투자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정도는 충족될 수 있는 수익성이라는 게 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무슨 분석이다?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나와 있죠.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등으로 수집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매개로 과연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이거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이다?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무슨 분석? 투자 분석이에요. 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가장 뭐가 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에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있으면 단순히 상가면 상가 하나만 갖고 이 분석을 하진 않아요. 상가가 들어섰을 때의 가정과 오피스가 들어섰을 때의 가정과 주상복합이 들어섰을 때의 가정이 있죠. 여러 개를 놓고 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이게 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겠죠. 실질적으로는. 되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수준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냥 거의 제목 수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순서는 이미 출제한 거죠. 순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분석이 아니라 얘가 제일 상위 레벨의 분석이라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서는 저기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부터? 지역경제가 오는 거고 등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다는 얘기는 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 분석이 다 끝났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분석까지 왔다는 얘기는 여기 분석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레벨로 보면 얘가 제일 상위 레벨. 저기가 제일 하이 레벨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또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시면 제목이 몇 가지예요?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오지선다로 나올 수도 있고 단독으로 지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얘예요. 시장성 분석.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얘도 많이 등장하고. 흡수율 분석.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입지 개수라고 있죠. 네. 요게 이제 입지 개수로 되는 거는요. 거기 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계산 문제로 가끔 나와요. 입지 개수 있죠. 여러분들의 이제 그 교재를 보게 되면요. 거기 수식이 나와 있죠.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부분에 지역 특정 산업에 대한 뭐라고? 고용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공식은 이거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전국의 A 산업의 고용률 분의 그렇죠? X 지역 A 산업에 대한 고용률이 있죠. 얘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1이냐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를 가지고 판단하죠. 1보다 크면 얘가 이 지역의 무슨 산업? 기반 산업. 1이라는 거는 그냥 자체 소비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자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비기반 산업이에요. 자체 생산해서 자체 지역에서 소비하기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은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전국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이 있죠. 고용자 수분에.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울산 지역 이렇게 되려면 울산 지역의 전 산업분에 울산 지역의 무슨 산업?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예, 따지게 되면 아무래도 울산 지역은 전국에 비해서는 특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1보다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 지역의 무슨 산업이다?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기반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도시 전체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소득 증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된 산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지역의 생산품은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나머지 잉여분은 지역 외부로 수출을 하겠죠. 네, 그런 산업이 이제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입지 개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있죠. 다른 지역보다는 비중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체 소비하기도 부족하니까 다른 지역부터 수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1이라는 얘기는 그냥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큰 게 기반 산업이고요. 1보다 작은 게 무슨 산업? 비기반 산업인데 이게 딱 구별하기는 쉽진 않아요. 이게 기반 산업이다 아니다 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여기 세종에 한의원이 하나 있는데 전국으로 유명해요. 그죠? 그럼 그 한의원 때문에 전국에서도 그 한의원을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요. 자, 그러면 거기 먼저 밑에 그 148페이지에 가면 여기 나오는 그 지역지수, 입지개수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의 전국의 산업 종사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A 도시의 농업의 지역지수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국에 일단 고용자 수가 얼마예요? 12,000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명인데 이 지역은 전체 고용 인구가 150명인데 요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15명이죠. 그러면 600을 12,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얼마 나오겠어요? 0.05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150분의 15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0.1이겠죠. 나누면 얼마 나온다? 2가 나오겠죠. 2가. 나누면 얼마? 2. 그러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은 농업이 무슨 산업이라는 거예요? 기반 산업이라는 걸 설명해 주죠. 근데 이거 대충 계산할 때 말이죠. 이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줘요. 분모는 고정으로 두고 뭐만 분자만 값을 바꾸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한 종류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데 지난번에 기출문제 하셨던 분들은 이거 여러 개 해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괜찮아요. 이거는 어차피 선생님이 또 문제를 줘요. 풀어보게끔. 나중에 우리끼리 남게 되면 우리가 서로 나와서 한번 풀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줄을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좀 당겨주고 제가 내려가면, 그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이게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또 계산이 암산으로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계산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 중에 대다수는 다 암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계산기를 많이 쓰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충분히.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막 점수가 남아요. 점수가. 그럼 나중에 그런다고요. 야, 너무 많이 맞았어. 그렇잖아요. 쓸데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 날이 올까? 그럼 그런 날이 오죠. 어차피. 지금 그리고 우리가 반평균이 몇 점까지 가야 돼요? 6점으로 가야 돼요. 네? 6점으로. 지금 반평균이 59.5 이렇게 나오는 학원이 있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인원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다 차니까. 이건 넓은 공간이. 근데도 59.5가 됐다는 얘기는 반평균이 60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다수가 몇 점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다수가 60점 또는 그 이상을 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커버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중간층이 두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요. 남은 기간이면 충분해요. 그죠? 응?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뭐 방방거리면서 막 우겨 넣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내심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인간보단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못하고 생각했던 인간은 합격을 하고 내가 떨어져 보세요. 그 자괴감은 1년을 넘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합격을 하는 순간 회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내년에 이 지역사회에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은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보시면 되냐면요. 거기 148페이지에 가면 경제기반 승수라고 있죠. 예, 경제기반 승수는요. 어떤 지역의 기반산업 부분의 고용 변화가 그 지역 전체의 고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승수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공식 자체로 보면요. 요게 이제 델타라는 것은 이제 미세한 변화분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도시 전체의 고용, 소득, 인구 등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1-n분의 1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경제기반 승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n이 뭐냐면 이게 비기반 산업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비기반 산업이 있죠. 네, 비기반 산업 비율 얘기하고요. 분의 1인 거예요. 여기다가 델타 B라고 돼 있죠. 네, 요거는 기반 산업의 고용 또는 소득 등의 변화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도시의 산업은 기반 산업이 있고 비기반 산업이 있잖아요. 그럼 1에서 비기반 산업 비율을 빼면 얘가 식이 정리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기반 산업 비율분의 1. 1이 전체니까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을 합한 게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비기반 산업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 남은 게 기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식을 보게 되면 1- 비기반 비율분의 1은 기반 비율분의 1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공식이 같은 거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예요.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이 만약에 H 자동차 산업인데 여기서 이번에 1000명을 새로 고용했어요. 1000명을 뭐 했다? 고용. 그러면 도시 전체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의 비기반 산업 비율이 가령 예를 들어서 80%래요. 몇 프로? 80%. 그러면 1에서 80%는 0.8이란 얘기잖아요. 1에서 0.8 빼면은 0.2가 나오죠. 네, 0.2분의 1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 곱하기 5 하면 5000명이겠죠. 네, 기반 산업의 1000명의 고용 창출은 도시 전체적으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의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만약에 얘가 지금 80%인데 얘가 90%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비기반 산업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기반 산업 비율이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9 하면 얼마 남겠어요? 0.1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0.1분의 1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을 고용했다는 얘기는 도시 전체적으로는 10,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비기반 산업 비율이 고정이 돼 있을 때 기반 산업의 성장은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향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기 왜 지역경제 분석할 때 그 지역의 입지 개수를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 분석을 따로 우리가 하잖아요. 기반 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의 개발 사업이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15회 시험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내용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정황상 뭐 이인청 들어가서 이인청 받아주는 걸로 그때 끝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아직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산 논리도 얘도 간단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계론 계산은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할 수 있느냐가 차이점인 거야. 안 하면 여전히 불편한 거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해본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그러는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계산 문제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몇 가지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몇 가지만. 버릴 거 버리더라도 할 수 있는 것만. 그렇죠? 그래도 포인트는 딸 수 있다고. 그렇죠? 아니 이제 여러분들은 민법은 이제 완성 단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좀 하면 돼요. 얘만 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민법은 지금 모의고사 하면 한 70점? 너무 좋은가요? 한 80점? 그래. 그러면 요즘은 주로 1차 할 때만 그 간만에 얼굴들 보고 이러시겠네요. 2차 할 때는 얼굴 보기도 쉽지 않겠군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야 오랜만이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런 거군요. 네? 아니 그 양반이 1차 수업에 한 주만 빠지면 2주 만에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이론 있죠. 예, 지대론은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지대론은. 자, 우리가 이제 지대하고 이제 지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죠? 지대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지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과 결부되어 있어서 얘는 유량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가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토지의 가치 있죠. 그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지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토지라는 것은요, 자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지가를 갖게 되죠. 그렇잖아요. 비용을 들인 재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가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이유는 뭐 때문에 얘가 가치를 갖는다 그랬어요? 어? 이유는? 얘 때문에. 얘는 비용을 들여서 토지 소유자가 만들어진 재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땅을 갖고 있으면 이걸 얻을 수 있다고요. 지대를. 토지 사용료를. 그러니까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땅을 갖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이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지대가 크면 얘도 커진다고요. 얘가 작으면 얘도 작아지니까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비례관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가하고 지대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공식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할인율이고 얘가 뭐가 되면 얘하고 얘하고는 비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대가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지가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 원리의 바탕을 둬서 우리가 토지 가치 계산하는 게 그게 수익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익 방식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이때 토지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면 이 환원 이율에 할인율에 감가상각률은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냥 할인율만 가지고 토지 가치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 3방식이라는 게요. 지대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어쨌든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대 논쟁이라고 나오죠. 지대 논쟁한 거 기억하시나요?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전학파가 바라보는 관점과 신고전학파가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틀리죠. 그렇죠? 일단은 이 지대에 대해서 고전학파는 뭐로 봤다? 예, 잉여이자 이거를 불로소득으로 본 거죠. 얘네는 뭐로 본 거예요? 얘는 생산비로 간주한 거죠. 그러면 고전학파는 이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본 것은 토지는 무슨 물이고 자연물이고 얘는 부증성의 원리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증성의 원리를 인정을 한 거예요. 자연물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논리를 쓴 거냐면 우리가 생산 요소 하면 뭐가 있어요? 토지. 그다음 뭐 있어요? 노동. 그다음 뭐가 있어요? 요게 생산 요소고요.
요 생산 요소를 사용하면 대가를 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주죠.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죠. 토지에 대한 대가로 뭐. 그런데 임금과 이자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되고 자본가가 노력을 해야지만 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을 얘네들은 노력소득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자연물인 토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용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무슨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소득?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고전학파는 토지가 자연물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얘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산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특정한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뭐로? 비용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로 보고? 생산비를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고전학파에 대한 부분을 구별했죠.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죠. 용도의 다양성이 무슨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잖아요. 근데 고전학파는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 부증성의 원리를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지대의 성격이 지대는 다른 생산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며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설명한 거 아니에요. 리카도의 논리하고 그 다음에 막스 있죠. 막스의 논리를 가지고 그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또 그러면 쉬어야지 나오네? 아직 쉴 때 안 됐죠? 네. 그럼 지금, 시간이 아직 안 됐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지대 논쟁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리카도 같은 고전학파 학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가 상승했다? 지대가 상승했다. 이게 리카도 같은 이제 고전학파 학자들이 주장한 거고요. 지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가?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게 막스 같은 신고전학파 학자들의 논리인 거예요. 리카도의 논리는 뭐냐면, 자, 영국에서는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곡물 수입을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네, 지대가 상승한 것이지 지대가 상승해서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는 이 지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곡물 수입 금지한 거를 폐지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막스의 논리는 뭐냐면 막스는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에는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럼 땅이 기름지든 위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부는 수확안에서 벌어진 수익의 대부분을 다 소지 사용료로 내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올라갔으니까 지대가 올라갔으니까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밀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로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이다. 생산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고전학파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주어지기는 쉽지는 않고요. 이건 한번 나왔어요. 지대 논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대 논쟁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진 않는데 다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것처럼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로 보느냐 생산비로 보느냐 이거 출제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험에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예로 간주한다고 출제했었어요.
생산비로 간주한다고. 그럼 맞아요, 틀려요? 어?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간주한다? 생산비로 간주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어? 이 틀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차액지대설을 제공한 사람이 리카도 아니에요.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요.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잉여로 봤으니까 이게 답이라, 이게 들어와야지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지대이론 나와 있죠. 거기 별표해야 되죠. 시험상에 잘 인용이 되니까. 자, 그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대론에서 뭐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 지대이론이 그게 농경지 지대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전통적 지대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슨 지대가 있다? 차액지대. 그 다음에 무슨 지대? 위치지대. 그 다음에 무슨 지대? 네, 절대지대. 얘들이 다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네? 이거. 여기 보면 뭐가? 제목이 이 지대의 성격을. 그쵸? 네. 그래서 얘네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를 우선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네? 뭐를 우선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요거는 기본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 그때 왜 기출문제 여기 했던 분들이 있죠. 리카도의 차액지대 가면 지대 발생 원인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한 대여섯 번을 기출에서 보면.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지대 발생 원인으로 이거 세 가지 얘기했었고, 그렇죠. 그때 왜 차비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차익지대 할 때? 얘 항상 뭐 달라고 그때 했었어요. 이거 차비 달라고 그러고, 얘가 제일 잘 추는 춤이 뭐, 트위스트라고 해서 그때 해줬잖아요, 이거. 저쪽에 적어가지고, 그때. 뒤는 그러면 무슨 지대가? 위치 지대가 생각이 나게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한 지대 발생 요인은 시장으로부터의 무슨 차이가, 그쵸, 위치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낳냐면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게 무슨 차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네, 수송비의 차이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뭐를 많이 줘야 돼요? 수송비를. 그러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깝게 가게 되면은 수송비를 지불하는 부분이 적어지죠. 그러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대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업은 집약적인 농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논리를 우리가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제목이 얘기해 준다고. 그럼 이 사람은 지대에 발생한 요인을 어디서 뭘 찾았어요? 이거는 토지의 소유에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지위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당하게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죠. 땅이 기름지든 기름지지 않든 위치가 좋든 안 좋지 간에 무조건 뭐는 성립한다. 지대는 성립한다는 게 절대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토지의 위치라든가 어디에 관계없이 비옥도가 관계없이 누가 요구하면 지주가 요구하면 지대는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한계지에서도 뭐는 성립한다. 지대는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시험으로 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절대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튠엔의 위치 지대 보면 얘네는 지대라는 게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뭐 수송비를 빼는데 튠엔의 논리는 모든 토지에 뭐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비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생산비는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대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수송비의 차이에서. 시장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뭐가 커질 것이고 수송비가. 그러면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작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네는 뭐라고 그러냐면 위치 지대설에서는 지대는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대는 감소한 함수로 표시된다. 그런 맞은 표현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한테서 설명해 주지 못한 무슨 차이에 의해서 위치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위치에 따라 어떤 이용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는 게 튠엔의 위치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거를 알론소의 입찰지대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보게 되면 도심에서부터의 토지용이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튠엔의 고립기로 해서 똑같죠.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무슨 농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집약적 농업이. 그래서 원예 농업이 돼야 된다고 그랬고 시장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점점점 토지용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목축업이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목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목 기초에서 내주니까. 그러면 얘는 지대라는 게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생산비를 빼는데 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뭐가? 생산비가 모든 토지에. 그러면 지대는 어디에서? 생산물 가격. 비옥도가 좋으면 그만큼 생산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생산량이 적게 나오는 토지에 비해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차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차익의 크기에서 뭐가 결정이 된다? 지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게 토지의 무슨 차이? 비옥도라고 얘기한 거죠. 비옥도. 얘네 잘 써줘요. 근데 여기 있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지대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얘가 지대가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거 잘 바꿔줘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죠. 모의고사 보면 지대론이 가끔씩 들어와요. 한 문제 정도씩. 그러니까 그 표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151페이지에 하단에 박스로 남아 있죠. 차액지대, 입지교차지대, 절대지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입지교차지대라고 튠엔 나와 있죠. 튠엔의 이 논리가 위치지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입지교차지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단순지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표현은 전부 다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무슨 이론에? 고립국 이론, 고립국 이론. 고립국 이론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평야에 가상적인 고립국이라고 하나 있는 거예요. 제목이 고립국이라는 얘기는 외부하고의 교육은 없어요.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 고립국 안에는 딱 하나의 뭐가 존재하냐면 소비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모든 이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은 여기에서만 거래가 돼요. 어디에서? 이 시장에서만.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죠. 머리가 멀어지게 되면 무슨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위치의 차이든 거리의 차이가 나면은 그 다음에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증가해요? 수송비가 늘어날 거고 시장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수송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죠. 뭐가 제일 비싼 거예요? 지대가. 그러면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농업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무슨 농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약적인 농업. 그래서 튠엔이 얘기한 게 무슨 농업이냐면 원예 농업이라고요.
꽃 아시죠? 꽃. 예. 꽃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요. 좁은 면적에서 꽃을 재배해서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 많은 뭐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그리고 얘는 꽃이라는 거는 항상 신선도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이거를 손을 자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시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제시했던 건 뭐냐면 그게 임업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업이 뭐냐면 목재 있죠, 목재.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의 주요 연료수단이 땔감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때 고립국 일원의 주요 운송수단이 이거였다고요. 우마차. 그러니까는 목재라는 거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외곽에 있으면은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임업을 여기다 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빼고는 현대 도시하고 다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 주변에 가면 고양시라고 있죠. 고양시가 꽃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꽃을 재배하는 쪽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업구조가 나눠지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축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축업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양이라든가 소 이런 애들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의 땅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부터 멀어지면 운송비 부담은 커지는데 운송수단이 우마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체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니까 얘는 제일 외곽에 있었던 거예요. 시장으로 몰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를 돌리면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등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50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입찰지대론이라고 있죠. 이 입찰지대론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 151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박스에 그래프 하나 있죠. 네, 그래프의 기울기의 모양하고 여기 칠판에 있는 기울기의 모양을 보면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업 조직에 나와 있는 토지용의 형태를 도시 공간 구조로 옮겨 놓은 거예요. 알론소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입찰지대라는 거 해봤었죠. 입찰지대라는 거를 뭐를 입찰지대라고 그랬었어요? 입찰지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그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걔도 정리를 해야 돼요. 입찰제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또 못 들은 차는 거 보니까 앞전에 했던 것도 잊어먹고 계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건 기억하세요? 우리가 저기 왜 파레토 지대 이런 거 했었죠? 준지대 이런 거 했었죠? 응? 현대적 의미의 지대라고 그래서, 그죠? 마샬의 준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뭘 안 해요. 다 했지, 그거를. 다 했다고요, 그거. 그래, 알았어요. 여기 제가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시고. 그건 현대적 의미의 지대니까.